저는 저희 생태보존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쟁쟁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하셨네요. 갑자기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 분야가 한강을 키워드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첩되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도 하겠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강의 자료를 보면서 내가 강의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현장 이야기, 그 다음에 생물 중심 이야기로 딱 구성을 했으면 차별화되고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오늘 제가 생물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주로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생물들이 뭐 귀엽거나 뭔가 보살펴주고 싶다라고 하나 뭐 이런 생물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애들이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든 야생에서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낙인을 찍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의 식물들, 동물들,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한강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외람되게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 녀석들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절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반부에 그 생태계 교란 생물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강도 얕은 서울 권역은 사람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간섭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생태학에서 이야기하는 교란들이 많이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되돌리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자원봉사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한강시민대학이 완료되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로서 한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영역에서도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 단체는 9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도시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걸 꿈꾸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서울 지역에 생물종이 몇 종이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종을 제외하고, 사람 한 종을 제외하고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 종류들이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안에는 멧돼지도 있을 거고, 제비도 있을 거고, 뭐 참새도 있을 거고, 참나무도 있을 거고, 그 다 포함하면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데, 그나마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영역에서 조사했던 연구 자료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여러 영역에서 자유롭게 조사했던 연구 자료들, 조사 자료를 다 집대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목록으로 작성된 생물종이 대략 5,040여 종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 종을 더하면 이제 5,041종이 되겠죠. 그 한 종이 누구예요? 인간종이죠. 그런 생물들이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종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면 대략 75%, 나머지가 25%. 이걸 이제 녹지유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행정에서는 녹지유리라고 하는 게 물을 빼놓고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간들, 이걸 이제 녹지라고 표현하고, 이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 행정구역 100으로 잡았을 때 이걸 녹지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녹지유리를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전략들과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녹지유리 얼마냐면 대략 한 26%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5,040여 종의 생물들이요, 26%의 땅덩어리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못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 죽이거든요. 멧돼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산에서 밀려난 애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마치 괴물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고 쏴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얕은
그런 생물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물들이 건강하게 못 살면 사람도 실은 건강하게 못 산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잘 포장한 게 뭐냐면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계 서비스가 지탱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물학에서 만든, 생태학에서 만든 용어거든요. 생태계 서비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그 생물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는 집이에요. 집. 이 집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들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게끔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을 이제 생태학에서는 서식처, 서식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집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이요, 하천일 수도 있고 강일 수도 있고 숲일 수도 있고 습지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아파트의 녹지 숲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끔 지켜내는 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공간들을 더 늘려나가는 거. 이거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서울환경연도 그런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옥상 녹화도 시키시려고 하시고 벽면 녹화도 하고 하다못해 상자 텃밭이라고 만들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지향점의 발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그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해 오다가 5년 전부터 전략을 좀 바꿨어요.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생물 종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이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 5,000종이 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 종들이 살고 있어요. 개체수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될까요? 종은 이렇게 한 단위, 그러니까 야생 상태, 자연 상태에서는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배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채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사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결혼 못해요. 이게 종 단위거든요. 사람하고 참나무는 결혼 못해요.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이게 채소의 종 단위예요. 근데 이 종들이 아니라 이 종 안에서도 개체수로 따지면 서울은 사람 종 개체수가 얼마예요? 1000만이잖아요. 그러면 참새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개체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개체수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종으로 따지면 5,000종이 넘는다고 하는 건데 그 5,000종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얘네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애들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료 찾아보고 자문 받아봤더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결정했어요. 그 자문을 받고 그 대상종 한 종이 누구냐면 개구리예요. 그리고 또 한 종이 누구냐면 제비.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개구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 6,600여 종이 살고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구리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보세요. 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이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대단한 생태학적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대답 못해요. 다 그냥 개구리야, 통쳐서. 예. 한 열 몇 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개구리 종류 중 개구리하고 좀 다르게 꼬리가 있는 종류가 있죠. 이게 도롱뇽무리라고 하잖아요. 이 개구리 무리하고 도롱뇽무리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양서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한자를 뭐라고 풀었을까요? 양서. 양 쪽에서 살잖아요. 어디 양 쪽에요? 물과 묻. 그래서 물묻 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녀석들의 약 3분의 1이 멸종 위협에 처해 있어요. 이건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류군들 중에서 가장 위협에 많이 처해 있는 분류군들인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면 엠피비아 아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엠피비아는요, 성명으로 양소리를 뜻해요. 아크는요, 방주. 딱 감이 오시죠? 개구리 방주 프로젝트예요. 방주가 뭔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 예, 오죽 얼마나 빨리 개구리가 사라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개구리들을 방주에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구리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구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개구리가 굉장히 취약종인데 이 취약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다면 생물 다양성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개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람들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지속 가능하게,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동네마다 여름철이면 봄철 경칩, 여름철이면 개구리하고 맹꽁이가 아름다운 세레나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볼까. 이걸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환경연도 백사실계곡에서 그거 같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타겟팅한 게 제비죠. 서울에 제비가 살고 있어요? 관심이 없죠. 제비가 살든 말든 난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비가 살고 있어요. 저희가 5년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사를 하는데요. 개구리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완벽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작년 조사를 보면 서울에는 650마리의 제비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 잘 안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인사동 뒤쪽에 서촌인가요? 거기 한옥희망이 있는데 거기도 제비가 찾아와요. 몇 마리 되진 않지만 한옥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담이 높으니까 안 보일 뿐이잖아요. 인사동 돌아다니실 때요, 그러니까 서촌이나 구경하실 때 땅바닥만 보지 마시고요, 하늘도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늘에 아주 날쌘 제비들이 슉슉 돌아다녀요. 걔네들이 한옥단지에서 마음씨 착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기꺼이 배려해주는 그 처마 밑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종로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강서구, 강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딱 힌트 나오시죠? 주변에 한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그 한강 주변으로 광활한 나대지라든지 초원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부나마 논경작지들, 밭경작지들이 남아있고 주변에 큰 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에 제비 개체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이 되면서요, 그 터전들이 서식처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용산도 그렇고요, 마포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1층은 처마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발상을 못했었던 건데, 사람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가치의 분야를 두느냐에 따라 저는 세상이 확 바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자동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동차가 훨씬 더 대접받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화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걸어가면 길을 안 비켜주면 막 화내요. 그럼 난 겁먹어요. 막 피하잖아요. 자동차가 쉴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많이 확보해 놨잖아요. 전 집도 없어요. 맨날 전셋집에서 사는데 자동차는 대접받죠. 근데 바꾸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절대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발상을 바꾸고, 도시의 주인은 누구야?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재세팅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가치라고 하는 게, 관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과 가치에서 강을 대하고 바라만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이 강을 대하는 방식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결과물이 확 다르다. 우리는 강의 철학이 일대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20세기는 강을 어떻게 했냐면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세기는 강의 변형의 시대다. 사람들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걸 끊임없이 뭔가를 변형시켜 왔어요. 그래서 물리적 구조로 바꾸고요, 수량도 바꾸고요, 다 지금 바뀌어 있는 변형의 총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한강의 모습이에요. 그럼 21세기는 뭐일까요? 변형된 걸 다시 되돌리는 시대예요. 이걸 복원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하죠. 메가 트렌드는요, 거슬릴 수 없어요. 내가 슈퍼맨이어도 지구 안에서의 어떤 게 큰 거대한 흐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둥바둥하고 그걸 거슬려고 에너지 쓰기보다는요, 그렇게 흘러간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흐름들을 받아 안고, 그리고 그 흐름들이 흘러가는 거는요, 일정 정도의 어떤 그게 이유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21세기는 또 무슨 시대예요? 여성의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성도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시고 그런 감성들을 성장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생태학에서 이야기하는 도태 돼요, 도태.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관점과 철학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는 가치와 관점들은 존재해요. 그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돈이 최고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전히 이게 대세예요.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세상을 재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거죠. 강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우세예요. 그래서 신곡수준고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큰일 날 것 같처럼 이야기해요. 신곡수준고 털어내자 그러면. 근데 강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을 보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축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점으로 전환하고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들, 이런 시민대학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곡수준고를 털어냅시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그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던 한강으로 복원합시다. 이게 소수의 이야기예요. 다수는 지금 모습이 좋대요.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더 그래요.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원래 강의 모습을 체험하거나 이 원체험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좋거든요. 모기도 박멸해서 깨끗하고요. 동양 하루스라고 하는 깔따구 같은 거 안 날아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쾌적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풀 건드릴 필요도 없고, 잘 정돈대에서 이렇게 파라솔 치고 먹을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야구하고 싶으면 야구하고, 이게 편하거든요. 거기까지 갈 때 또 대중교통 불편하니까 자동차 끌고 가서 주차장 넓은 데다 설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전히 이런 관점과 지향점들이 훨씬 더 절대 다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한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아까 같이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습지 만들자고 하는 게요, 다 동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백사실계곡에요, 무당개구리, 상개구리 많이 살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얼마나 시끄럽게 울겠어요. 시끄럽대요. 민원 들어가요. 왜 농약 쳐서 안 죽이냐라고 민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데 뭔 개구리를 보호하고 습지를 보호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교육 받으시고 나시면은요, 배우셨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우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나눠야지요. 배우는 거 나누는 거예요. 가셔서 오늘 이상한 이야기 들었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야. 근데 나 고민이 되거든. 너도 한번 고민해봐. 나 혼자 고민할 수 없어. 이야기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끌고 와서 같이 이런 자리에서 고민도 같이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어요. 강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 바라는 관점이 변형의 시대에서 복원의 시대로 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거부하거나 막 방어하지 말고 가능하면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거 공부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변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스스로 성찰도 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자리들이 그런 자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에피소드인데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충격받았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런 강의할 때 같이 공유하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뭐가 있는지 일본의 초등학생들하고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이 질문을 해봤대요. 자,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어떤 이미지나 단어를 많이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단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하천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뭐 있어.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류, 중류, 하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마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서 아니면은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상류는 어떻고 중류는 어떻고 하류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많이 떠오른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국 아이들한테 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물론 상류, 중류, 하류도 나왔죠. 근데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급수, 2급수, 3급수. 여러분도 하천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1급수야, 2급수야, 3급수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근데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천을 상류, 중류, 하류로 바라보는 관점과요 하천을 1급수, 2급수, 3급수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서 있는 기반이 달라요. 가능하면 저는 1급수, 2급수, 3급수로 바라보던 지금의 강을 바라는 방식이 이제 상류, 중류, 하류, 유역 이런 걸로 연계, 관계 이런 걸로 전환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첫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천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대에서요 하천을 하천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맺을 거냐 이렇게 재설정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생각도 깊어졌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나도 당장 사람들과 만나서 교육할 때 1급수, 2급수, 3급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1급수 하면 뭐예요? 깨끗하니까 먹어도 돼. 다 인간 관점에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3급수 하면 어떻게 해요? 더러우니까 들어가서 놀면 안 돼. 피부염 걸려. 4급수 정도 되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썩은 물이야.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부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 좋은 물, 나쁜 물. 좋은 강, 나쁜 강.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재단해서 좋은 거. 심지어 날씨도 그렇게 재단하잖아요.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세상에 날씨가 나쁜 날씨가 어디 있어요? 날씨는 그렇게 조화롭게 다 존재하지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 오면 나쁜 날씨래. 눈 오면 나쁜 날씨야. 바람 조금 세게 불면 나쁜 날씨야. 나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아니면 개조하든지.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니까 항상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어서 사람이 잘못돼 가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안 두잖아요. 틀린 거니까 막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 속에 어떤 사고들이 언어에도 표현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저런 건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미 여기 앞에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치수, 이수, 친수, 환경, 생태. 근데 제 흐름이요,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의 흐름하고도 딱 연동돼요. 최초에는 강을 어떻게든 다스릴 거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도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치수를 잘하는 황제들 칭송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수, 그러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친수. 친수에서 뭐 해요? 강 가운데다가 분수대도 만들어서 뿅 나오게 하고, 황토 돛담배 만들어가지고 막 유람하게끔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친수예요. 주변에다가 뭐예요? 커다란 물놀이장 만들어가지고 주변에서 막 물놀이하고, 이거 다 친수 관점에서 하천을 바라보고 이용하는 거죠. 4대 강도요, 상당 부분 친수 공간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수와 친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치수라고 하는 걸 기조에 두고 그렇게 접근했던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선진국과 세계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냐? 이미 이제 치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치수 이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환경 생태 관점으로 하천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고 그렇게 건강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치수, 이수, 친수 관점에서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더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사람한테도 이롭더라고 하는 결론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0세기는 강의 변형의 시대, 21세기는 강의 봉헌의 시대다.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나라 강의 특징들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몇 가지만 들자면, 이야기 공부하셨을 거예요. 한번 복습하자면, 하나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뭐죠?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이야기했나요? 노자가 이야기했나요?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요, 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가벼운 애들은요, 부둥켜 안고 데리고 다녀요.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굳이 강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애둘러서 가다. 피한다고 하는 건 꼭 겁쟁이 같으니까 그냥 애둘러서 간다.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은 일직선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멀리서 지도상에서 위에서 위성에서 보면 이게 마치 뱀이 가는 것처럼 꾸불꾸불 가잖아요. 그래서 사행하천이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하천들이 사행성을 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들이 사행성을 많이 띄는 게 곳곳에 산이 많잖아요. 바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뚫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쭉 에둘러서 돌아 가니까 구불구불 하천들이 많죠. 근데 도시 하천은 어때요? 이상하죠. 다 직선이야. 원래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득이 많으니까. 어떤 이득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 주변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편해져.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도식을 많이 포장하다 보니까 도시홍수라고 들어보셨죠? 도시홍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빨리 빼내야 돼. 하루로. 꾸불꾸불 흘러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에 막 홍수 일어나고 막 난리 나는데 이걸 가능하면 빨리 빼가지고 바다로 보내야 되거든요. 일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 주변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강을 탓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자리는 강의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강의 땅이야. 그래서 비가 차면, 비가 많이 오면 거기까지 자기 땅이니까 쭉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뺏은 거잖아요. 거기다 딱 방어막 치고 집 짓고 공장 짓고 도로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지대에 침해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갈수기와 홍수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걸 하상계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계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은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래하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성천 가보셨어요? 이제 내성천 가도 모래하천을 못 보겠습니다. 이영주댐 때문에. 이영주댐을 터뜨려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면 감옥 가겠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왜 짓는지 모르겠어.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래가 위에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래들이 다 사라지고요. 자갈이 드러나요. 근데 내성적인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 하천은 이 모래가 많이 발달해요. 왜 그러냐면 산이 공급해 주거든요. 산에서 끊임없이 바위가 쪼개지고 이게 잔자갈이 되고 자갈이 또 쪼개져서 모래가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저는요, 물이 얼마만큼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실감을 한 사람이에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89년도에 제가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왔거든요.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집에 가려고 밤 11시인가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중간에 광주에서 딱 못 가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집에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 뭐냐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요, 영산강에 그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집 동네 전체가 다 수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도 못 갔죠.
버스도 다 두절됐죠. 전화도 안 되죠. 강주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한 이틀 밤인가 자고 그 다음날 했더니 버스가 이제 통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빠진 거죠. 집에 갔더니요, 동네가요 심한 데는 기둥만 남아 있고요. 와, 난 그렇게 물이 그렇게 에너지가 센지 몰랐어요. 완전히 동네가요, 폭탄 맞은 거는 초토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뻘층 있잖아요, 뻘층. 이렇게 막 30cm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군대에서 해병대들이 투입돼가지고 이제 뭐 복원한다고 막 저기 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요, 그 군인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막, 특히 군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나를 집에 갈 때 아무도 없죠. 다 이제 체육관으로 다 피신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새벽에 내려간다고 전화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뚝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소개력이 내려진 거예요. 나하고는 연락이 두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피신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려온 걸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줄 안 거죠. 저녁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있는데 뚝이 터져가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그래서 해병대들 시켜가지고 나 시체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얼마나 속으로 막 그랬겠어요. 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이 강한 에너지 때문에요, 실은 하천 생태계에서는요 풀이 잘 못 자라요. 근데 우리 도시 하천 보면 하천에 풀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천 안에 물길 주변에 풀이 많으면 건강한 하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하천인데, 특히나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꼭 홍수 져가지고 이렇게 쓸려가잖아요. 그걸 풀들이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하천 모습 보면 바로 물 주변에 풀들이 그렇게 많나요? 아니에요. 모래 있고 모래 주변에 자갈이 좀 있고 그 물의 힘이 좀 약한데 구석구석에 갈대라든지 달뿌리 풀이라든지 풀들이 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그 높은 데에 나무와 풀들이 자라요. 근데 요새 하천은 어때요? 이상하죠. 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위쪽에서 유기물질, 영양물질이 너무 많이 퇴적되고 퇴적하다 보니까 풀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고요. 힘을 많이 가져요. 뿌리로 막 연결하면서 터전을 잡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풀들이 그 왕국을 구축하면 훨씬 더 많은 유기물들이 퇴적되고 그 다음에 흙들이 퇴적되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의 경관과 생태계가 확 바뀌어요. 하천 주변에 풀들이 많이 자란다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좋아지고 있네,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강들이 그렇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하천의 특징이고, 우리 서울에서도요 대표적인 그 하천을 볼 수 있어요. 어디요? 모래내, 홍제천. 홍제천이 원래 모래내라고 그랬죠. 모래내라고 그래요. 왜 모래내요?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갈수기 때는요 위쪽으로 흐르는 물이 안 보여요. 딱 모래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서 모래를 파보면, 예전에 우리 여름철에 놀러 가면 그런 장난 많이 하죠. 가장에 물놀이 하기 싫으면 모래놀이 해요. 막 파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에서 물이 쭉 스며들죠. 이게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모래내가 그래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쪽으로 물이 막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고 가물 때는 모래 속으로 물이 막 흘러가서 그 특징 때문에 모래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래내가 대표적인데 다른 하천들도 마찬가지요. 한강도 그렇습니다. 한강이요 팔당땡 뜯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있죠? 잠시 수중부 뜯어내잖아요. 수년 안에 모래사장이 복원될 거예요. 저쪽 아래쪽에 신곡수중부터 털어내면 60년대 70년대 모래사장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힘을 갖고 있어. 원래 그게 자연적인 모습이야 우리나라 하천에. 근데 그걸 막는 거죠, 댐들이. 이게 어디냐면 거기에요, 내성천. 지금 이런 모습 못 봐요. 이게 다 모래입니다. 깨끗한 모래들, 깨끗한 물이 사이사이로. 갈수기 때도 이래요. 한강은 굉장히 넓은 유역, 이게 유역이에요. 물이 전부 모이는 곳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단일 생태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은요 자연과 끊임없이 자연 속에서 영향을 받는 대응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축적된 거를 문화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권을 어떻게 나눴었어요? 강 중심으로 나눴잖아요. 낙동강 문화권, 한강 문화권, 영산강 문화권.
이 물과 연동돼서 이 유역 생태계는요, 독특한 나름대로 생태계를 구성하고요. 그 기후 조건과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 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유역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강 개항은 잠깐 복습한다라고 다 공부하셨으니까 한강은요 크게 남한강, 북한강 나눠지잖아요. 근데 남한강이 본류예요. 북한강은 한강의 제1주류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나누냐면 뭐가 훨씬 더 기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 발원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발원지에서 시작해 가지고 형성되는 게 본류가 되고, 여기에서 가지치는 거는요 다 지류예요. 그 지류가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이걸 다 연결하면 실필줄처럼 물망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구조예요. 자, 그래서 본류가 남한강이고 제1지류는 북한강, 연장은 굉장히 길죠. 481km. 본류에서 여기 하구까지 걸어보신 분 계셔요? 나중에 꼭 해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 내서 한 번에 걷기 힘들면 이번 달에는 이 구간 걸어보고 그 다음 달에는 이 구간 걸어보고 한번 꼭 걸어보셔요.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한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서울 권역을 흐르는 한강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단편적인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발원지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강 하구까지 버스로 일부 구간 운영하고 거기에 이동하고 또 일부 구간은 걸어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돌파하는,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게, 물줄기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그런 걸 해봅니다. 남한강 발원지는 검룡소고요. 북한강의 발원지는 금강산입니다. 그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발원지가 태백산, 장죽동, 금대봉, 검룡소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태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줄기들이 쭉 내려옵니다. 이게 발원지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깨끗하죠. 용천수예요. 계속 물이 솟아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선으로 가고요. 정선 아우라지, 이 물들이 흘러가면서 곳곳에 독특한 문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정선 아우라지, 그 다음에 떼돈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남한강과 저기서 실어내는 뗏목들, 이거 연동돼 가지고 왜 떼돈 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기서 만들어낸 그게 이렇게 목재들을 어떻게 한양까지 보냅니까? 육로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강까지 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생각보다 많대요, 한강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줘요. 목숨값이죠. 한번 성공해서 저기 뗏목 엮어가지고 싣고 한양까지 갖다 주면, 그래서 떼돈을 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떼돈을 보면 주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써야지. 그래서 이 돈을 받았고 어떻게 저 돈을 뺏을까 해가지고 그 떼목쟁이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들마다 나루가 생기고 주막이 생기고 이렇게 문화들이 형성된 거죠. 남한강에는 굉장히 곳곳에 그런 나루터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 한강 구간만 해도 여러 나루터들이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 나루터를 매개로 해가지고 축제를 만들기도 하고, 마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읍에 오면은 이제 정선읍에서 조양강하고 동남천이 만났는데 그게 동강이에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이 한강 전체 물줄기에 따라서 지역마다 한강을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달라요. 아주 대표적으로 여주에서는 한강을 뭐라고 불러요? 여강이라고 불러요. 한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주 사람들은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요, 이 한강도요, 한강 주변에 마포에서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저기 행주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행주에서는 한강을 행호라고 불렀어요. 행호. 커다란 호수. 행자를 붙여서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뭐 동호, 뭐 이렇게 막 이름이 있어요. 그게 지역마다 한강을 부르는 그 독특한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 이름에는 또 유래들이 다 있는 거죠. 그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아가는 관점의 방식이 문화적으로 강들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것도 강을 이해하는 하나의 독특한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동강하고 서강이 만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영월에서 만나는데요.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한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어디 도단산봉이에요. 예. 도단산봉이 정경들이고요. 그게 쭉 내려와서 양평에서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죠. 그 양평은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의 큰 물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이제 파주에서 또 한강이 임진강하고 만나요. 예, 저기 파주 지역. 임진강 북한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저게 서해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강은 오래전부터 요충지였잖아요. 그래서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성도 많고요. 예. 보세요. 동굴도 많고. 단양이나 특히 이런 데는, 영월이나 단양은 석회암들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과거에 이 지역이 바다이지 않았냐, 융기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게 추정하는 거죠, 지리학자들이. 저 이유 때문에 예전에 4대강 전에 뭐 있었어요? 대우나. 극렬하게 반대했었어요. 전문 학자들도. 왜? 석회암 동굴에 동굴 팠다가 뭔 난리 나라고.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교통수단 흔적으로 아우라지, 떼돈번다, 나루와 나루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예. 북한강에도 그런 흔적들이 막 남아 있어요. 예. 임진강, 한탄강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강에는 굉장히 많은 댐들이 있는데, 이거는 치수와 이수 관점으로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특히나 북한강에 댐들이 많습니다. 길이가 짧고 고도 차이가 크다 보니까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강들이 이제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미감 테스트. 이건 제게 아니고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4대강 막 이야기 될 때, 국민들은 4대강으로 바뀌는, 한강처럼 바뀌는 4대강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한강 이전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자연스러운 모래톱이 왜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물놀이하고 이런 한강을 훨씬 더 좋아한다. 네. 그거를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여론이 많은데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건 나쁘다 라고 하는 거를 검증하고 싶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대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본래의 모습이 남아있는 한강의 모습과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한강의 모습을 막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어느 쪽에 훨씬 더 즉흥적으로 표를 많이 주는지, 어떤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선호하고, 이걸 조사해봤대요. 가설은 뭐예요? 과거의 한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훨씬 더 표를 많이 줄 거다. 근데 결론은 그 반대로 나왔어요. 그때 썼던 사진들인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좋아요. 이 모습이 좋아요. 예. 자, 이건 어때요? 이 모습, 이 모습. 이런 거는 좀 더 단순하고 표가 한쪽에 몰릴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자, 이 모습이 나아요. 이 모습이 나아요. 자, 이 모습이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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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이 좋습니까? 이건 어때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까? 이런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까? 생각보다 이쪽에 훨씬 더 많이 표를 주실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멋있어요? 이게 더 멋있어요? 이게 훨씬 더 멋있을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요. 자기는 시골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안도감이 생긴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시골에 놀러 갔다가 서울로 딱 진입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 기분이 확 풀리면서 안도감 같은 거 안 드십니까?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의 감성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래요. 이게 훨씬 더 멋있고 좋고 긍정적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 지금 한강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여의도 가면 계속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게 찬성을 하지, 모래톱이 되살리는 자연스러운 한강의 모습을 되돌리고 싶다 이렇게 한 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흔들려 자꾸. 자기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스럽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여론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여론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 목소리도 더 강하고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자꾸 막 흔들려. 그리고 원래 박원순 시장이 환경운동 했던 양반은 아니잖아요. 저라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기반이 환경운동을 한 사람이다. 절대 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흔들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걸 바꿔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더 낫잖아요. 아파트가 다 펼쳐져 있고, 잘 사는 나라, 한강의 기적,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유로우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이거 연동해가지고, 이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철학, 가치인데요. 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나왔던 이야기 에피소드들이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파란색을 보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쭉 앙케이트 조사했더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8월 달에 피서 가실 거잖아요. 바닷가로 많이 가실 거예요. 바닷가가 연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청고마비의 계절, 여름 가을철에 파란 하늘, 그 아래서 시집을 꺼내가지고 읽는 이런 정서들, 그런 이야기 할 텐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이 생각난대요. 왜 화장실이 생각나요? 선크림 있잖아요. 선크림 소독하려고 뚱 담가 놓으면 파랗다 못해 완전히 청록색이잖아요. 그거 보는 시간이, 그걸 보는 기회가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보는 기회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럼 파란색이요? 오늘 화장실에서 그 청크림 담겨져 있는 그 물이 생각나는데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쌀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질문했더니, 이건 예전에 조선일보에 한번 실렸었어요. 10몇 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왜 난리가 났었냐면,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쌀나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마트라고 그래요. 쌀이 어디에서 와? 마트에서 오죠. 왜? 맨날 그렇게 보니까 쌀 떨어졌네, 우리 쇼핑 가자, 차 끌고 가서 마트 갔더니 포장된 쭉 상표도 엄청나게 많아요. 임금님표 어찌고, 뭐 메뚜기표 어찌고, 두루미표 뭐 어찌고 막 나와 있어요. 얘들은요, 쌀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 경험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더 가관인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시인이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 에피소드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시를 지었대요. 할머니하고 아들하고요, 손자하고요,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네, 공원에 가면 이제 딱정벌레도 있고 뭐 곤충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잘 닦여 있는 산책로를 걸어가는데 주변에 이제 녹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앞에 한 3m 앞에 딱정벌레가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걸어간다고 표현해야 되나, 기어간다라고, 기어가는 걸 본 거죠. 근데 이 녀석이 중간에서 죽었어요. 자기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냥 흙인 데서 마감해서 죽었는데, 그 포장된 아스팔트 위에서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거죠. 이걸 할머니하고 손자가 발견한 거예요. 본 거예요, 동시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손자가 한마디 말 때문에.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 저거 배터리가 다 떨어졌나 봐.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움직이지 않으면 건전지만 교체하면 움직이는 거.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거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는 자연스러운 발로죠.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잘 모르겠어요. 그 환경이 어떤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요, 학교에서 도시 텃밭에 푹 빠져가지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도시 텃밭에 관심 갖고 활동을 하냐 그랬더니요, 자기는 평생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시골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도시에서만 생활을 한 거예요. 각박한 도시 안에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어떤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뭘 하더래요. 그래서 쭉 봤는데 뭐 텃밭 가지고 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장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뭘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호기심에서 따라서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요, 씨앗에서 뭐가 나와. 뽁! 자기는요 그 순간을 못 잊겠더래요. 처음 경험한 거야. 우와, 이 별것 아닌 이 씨앗에서 녹색의 그 이파리가, 연약한 이파리가 땅을 뚫고요 뽁 올라와가지고 자라는데 완전히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 텃밭에 빠져가지고 계속 식물을 키우고 하는데 푹 빠진 거예요. 생산해서 같이 나누고, 필요한 경우는 몰래, 조 교수님 몰래 이렇게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고 쌈으로 막 싸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면, 어른으로 성장하면 그만큼의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감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저는 저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도 정말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강을요, 지금까지 어떻게 강을 바라봤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강만, 물줄기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물 주변에 사람이 사는 터까지 포함해서, 이걸 유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강을 이제 바라보자. 그래야지만 제대로 강이 건강한지 슬픈지 아픈지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해석하고, 그래야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강이 오염되는 오염물질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걸 막아내지 못하면 백날 강에다가 뭘 해봐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역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강이라고 하는 거를 관계망 속에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강은요 모든 거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 맺음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강이라고 하는 연속체예요. 이 연속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댐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치수이소 관점에서 댐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도하게 단순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그 다음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댐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고가 그때서야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치수 이수 관점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 관점에서 해석해서 댐을 만들 때도 이제는 뭘 만드냐면, 뭘 만들어요? 오도를 만들잖아요. 오도를 왜 만들어요? 강은 연속체고 그 연속성 성질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회류성 오류들은 강이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강은 연속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댐이 필요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소할까 해서 오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오도를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죠. 산행한 가면은요, 물고기가 슈퍼맨이어도요 그거 못 뛰어넘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새는 뭣도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도도 만들어요. 사도가 뭔지 아세요? 모래길이요, 모래길.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위에서 모래도 공급돼야 돼요. 이 모래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닷가까지 가요. 바다에 가서 뻘을 만들고요, 좀 더 강하게 내려가는 것들은 바다 모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육지와 바다는 연결돼 있어요. 산과 바다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살리려면 산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이 건강해야지 강도 건강하고, 강이 건강해야지 바다도 건강합니다. 저런 관점으로 이제 강을 바라봐야 돼요. 저 이야기들은 인간 중심으로 이제 강을 재단하지 말자.
강을 일단은 강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형성된 자연의 모습, 강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상륙도 보면 이런 연속적으로 쭉 연결돼 있고 그 공간들마다 살아가는 생물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요, 이 하천에 10m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강이 굴곡지고 있고 강의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라고 그런다면 저 10m 상류하고 10m 하류의 이 일부 구간에 떠보면은요, 사는 생물이 달라요. 믿어지세요? 정말 그래요. 그 강의 모습이 다양해서 그 공간 안에 미소서식지라고 그러는데, 서식처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 서식처, 집의 형태가 다르니까 거기서 입지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들도 다 달라요. 이게 생물 다양성이에요. 다 달라요. 저걸 표현한 게 저 그림이에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연속체이면서 그 연속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미소서식지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원래 강의 모습이에요. 상강계류의 모습은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저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강바닥에 모래가 많아요. 큰 돌들이 많아요. 상류는 모래 별로 없어요. 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세거든요. 보세요. 거기 상류에 가면 물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들은요, 작은 것들은 전부 띄워가지고 다 가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그걸 견뎌내는 무거운 것들만 남는 거죠. 상류에는 모래가 별로 없는 게 지극히 자연한 현상인 거예요. 하천은, 강은. 그 다음에 주변에 식생들이 물이 닿는 지점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물이 닿는 지점들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면 달뿌리풀. 갈대는 상류에 별로 안 나타나요. 갈대들은 하류에 주로 나타납니다. 상류에서 부는 갈대처럼 생긴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달뿌리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떻게 그 큰 에너지를 견뎌낼까? 견뎌내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특징이 뭘까요? 갈대도 비슷해요. 이 개체 하나하나가요, 전부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뿌리풀 상류에 가시면은요, 식물들이 갈대처럼 생긴, 억새처럼 생긴 것들이 자라는데 위쪽에 줄기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땅 위를 기는 줄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지탱하면서 확산해 나가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폭이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왜?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강폭은 좁아요. 물줄기는 세죠. 강폭은 좁죠. 물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왜 차가워요?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햇빛 에너지를 많이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물이 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오염물질,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출처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요, 물속에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는 물고기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개체수도 적어요. 물은 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아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냉수성 어종이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열모고, 이런 애들. 얘네를 잡아다가 하류, 중류에다 방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왜? 너무 뜨거워서. 자기는 그렇게 찬 데에 적응해서 진화해서 살아왔는데 이걸 딱 뜨거운 데로 옮겨놓으면 죽는 거죠. 물고기한테는요, 물의 온도가요,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를 줘요. 여러분들을 물고기 키워보시는 분 계셔요? 키우고 계신 분들 계셔요? 특히 열목어라든지 열대어라든지 이런 애들. 얘네들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온도 조절이에요. 안 그러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산강계류, 상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별로 주변에 안 살아요.
이게 쭉 흘러가면 중상류의 모습은 어때요? 이제 강폭은 더 늘어나요. 물은 조금 더 지저분해져. 그렇다고 해서 수질이 나빠지기보다는 강 바닥을 보면 상류보다 훨씬 더 미끌미끌거려요. 왜? 그 오염물질들이, 영양물질이 와서 강바닥에 축적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먹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생물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다슬기요. 그래서 다슬기는 산간 계류 높은 꼭대기, 아주 깨끗한 물보다는 좀 더 내려와서 중상류, 강폭이 넓고 바닥에 미끌미끌 느낌이 있는 데가 다슬기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서 다슬기 잡다가 이제 깊은 데 빠지면 폭 죽고 이런 사고, 물사고들이 막 늘어나죠. 다슬기 이렇게 채취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주의하셔야 돼요. 폭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소야, 소. 이 강바닥은요, 굴곡이 심해요. 이걸 자연스럽게 여울과 소의 발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강은 안 그래요. 도시 하천은 안 그래요. 평평해, 바닥이. 한강을 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배단이라고. 배단이게 하려고 그래요. 바닥이 평평해야죠. 이렇게 여울이 있다가, 여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버리죠, 배가 가다가. 깊게 파서 평평하게 다듬는 거죠. 옛날에 물놀이 할 때는 왜 조심하라고 그러냐면, 이 정신 팔렸다가 딴 생각하다가 딱 들어갔는데 소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깊어지거든요. 그럼 갑자기 깊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영을 잘해도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경직돼요. 그래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봄철에 어머니께서 레퍼토리가 있어요. 내가 올해 점을 봤더니 여름철에 너 물 조심하라고 하더라. 그게요, 제가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점은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에서 오는, 원래 하천이라고 하는 게 여울과 소가 발달돼 있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방심하면 소에서 빠져서 죽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점으로 빗대가지고 지혜롭게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중상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생물들이 구성되고 주변 식생들도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강을 이용하는 행태들도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멀찍이 떨어진 동네에 뭐가 있어요?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터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입지가 뭐예요? 뒤에 산이 있어야 돼. 왜 뒤에 산이 있어야 되죠? 왜? 겨울철에 북풍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좀 따뜻하죠. 그리고 그 앞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하천들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물이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그래서 명당 중에 물이 너무 가까운 데는 명당으로 치지 않아요. 그런 데는 놀러 가는 데로는 괜찮아. 그렇지만 평생 사는 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양택풍수라고 그러거든요. 집을 선택하는 풍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묘자리를 만드는 걸 음택풍수라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조경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동양 조경하고 관심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구분되는데요. 여하튼 양택풍수에서는 물 자리와 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잡았어요. 산이 주변에 있으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토양이 비옥해요. 왜? 이쪽에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적되고 퇴적해서 쓸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꼭 뒤쪽에 텃밭이 있는 거예요. 앞쪽에 텃밭이 있고 집 주변에 그렇게 텃밭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강이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리라고 표현해요. 오리는 몇 킬로죠? 2km. 이게 적당한 거리래요. 그래서 뭔가 마실 나갈 때도 불편함 없이 가가지고 물 대기도 하고 농사 짓고 돌아오고, 이런 거리 오리 이내에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강에 놀러 가면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철새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죠. 뭐라고요? 오리라고. 그래서 오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이런 애들이 그런 맥락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그 다음에 이동성과 사람들의 관찰,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문화, 이름 짓기, 이런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연과의 관계는. 재밌습니까?
그렇게 이름이 오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배치되는 것들을 선호하고 그렇게 집을 지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멀찍한 집, 그 정도 거리에 집들이 촌락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농과 밭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게, 하천 주변이 원래 건강해요. 영양분이 많습니다. 왜요? 계속 퇴적되니까. 상류에는 주변에 영양분이 없겠죠. 근데 이게 쭉 내려오면서 그나마 조금씩 영양분이 쌓이니까 하천 주변에 농사짓기가 수월한 거죠. 이게 하루를 오면 올수록 훨씬 더 발달해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하루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왜? 땅이 생산하는 먹을거리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사람이 많아지면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뭔가 다양한 뭔가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발달해서 도시가 되는 거고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문명들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게 강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중상류의 모습들이에요. 예, 이런 모습들이죠. 우리 놀러 가면 이런 데 놀러 많이 가죠. 강으로, 산강 계곡으로 놀러도 많이 가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제약을 덜 받거든요. 주변에 텐트 쳐도 뭐라고 안 그러죠. 물놀이 해도 뭐라 안 그러죠. 산에 놀러 가면 여기 막 주인이 있다고 와가지고 자리세 받죠. 저기 국립공원이라고 못 놀게 하죠. 도립공원이라고 제약되는 건 많죠.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넓고 모래사장도 넓고, 그리고 물도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고, 물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많이 놀아요. 하류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강은요, 우리 서울은 하류 지역에 일정 정도 가까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옥한 퇴적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아갔던 그런 터전들입니다. 그래서 하류의 특징은 강폭은 훨씬 더 넓어지고요, 수량도 훨씬 더 많아져요. 왜? 오면서 곳곳에서 물을 받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물이 맑냐 탁하냐 이걸 나타내는 용어예요. 탁도는 어떻습니까? 탁도는 높아져요. 바닥이 안 보여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요, 상류, 중류, 하류로 하천을 바라보지 않고 1급수, 2급수, 3급수를 바라보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3급수로 나쁜 거니까 가능하면 1급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이 더럽네?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1급수로 만들어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적당하게 탁 해야지 거기 안에 영양물질이 많은 거고요. 그래야지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사람들도 그 물고기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전부 하류에 있지 상류에 어부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왜 한강 하류에 가면 고양시 있잖아요. 거기 5,000개 있어요. 어부들이 살고 있어요. 직업으로 어부들이 있다고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1910년대만 해도요, 옛날 사진들 보면 어부들이 이용하는 배들, 행주 그런 근방에는요 엄청나게 많았고, 뭐 웅어잡이라든지 회유성 어류들 엄청나게 많이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놀러 가면 그 인근의 행주산성 근방에 민물 매운탕집이 그래서 많잖아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천기가 있는 거고. 왜 그러냐? 저런 하천이 주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탁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 탁도 외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은 그런 지점인 거예요. 그 문제는 인간이 온전하게 새롭게 한 강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해결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베스라든지 이런 원하지 않는 물고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강의 모습이죠. 예. 중간에 하두라고 하는 것도 밤섬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루에 들어가면, 한강 하구로 가면 저런 모습인 거죠. 갯벌. 이게 이제 강이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 완충지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강에서 육지에서 막 보냈던 영양물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하는 생물군이 생체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생체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단위 면적에 살고 있는 생물체를 무게를 잰 거예요. 이 생체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 부양하고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갯지렁이, 그다음에 개, 뭐 망둥어 이런 애들 여기서 살아가면서요, 이 갯벌에 육지에서 보내준 찌꺼기들을 먹으면서 몸을 불리는 겁니다. 자, 이걸 잡아먹으려고 멀리서 날아온 애들이 있어요. 누구요? 나그네 새들. 수만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돼요. 한 번 종착지까지 가면은요, 몸무게가 30에서 40kg가 빠져요. 근데 중간에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까지 못 가요. 그 중간 기착점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들. 여기에 내려서요,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 먹어서 다시 몸을 불립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갖고 있는 가치나 잠재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 오히려 외국의 이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라고 막 뭐라고 다 해. 이렇게 중요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중간 기착지고 생태계 보고인데, 우리 뭐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칭송을 맞이하지 않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간척되고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갯벌과 관련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들어보셨습니까? 역간척의 시대. 네덜란드를 위시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막았던 갯벌들을요, 다시 물을 해수를 유통시켜가지고 갯벌로 다시 바뀌고 있어요. 바꿔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무안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가 이제 더 빨리 올 거예요. 바뀌고 있어요. 크게. 여하튼 그러나 하구의 모습들, 이런 공간들 여러 가지 강, 상류, 중류, 하류를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죠. 제가 오늘 물고기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물고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식물과 동물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물에 보면 실은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건 배우셨을 거예요. 물에 사는, 물을 좋아하는 풀들을 대략 한 120여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살고 있는 식물은 대략 한 4천여 종이 됩니다. 그 중에 나무가 1,000여 종 되고요. 3천여 종이 초본 식물들이에요. 그 중에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에서 사는 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20여 종,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0여 종. 근데 이 식물들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애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유한다고 그래서 부유식물이라고 표현하죠. 기억나시죠? 배우셨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뿌리는요, 맞아요. 침수식물. 침수식물은 뭐예요? 뭐 나사말, 나자스말, 예전에 자연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물속에 꼭 이렇게 미역처럼 생긴 것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그것도 식물이거든요. 이거를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침수식물이라고 표현하죠. 또 어떤 식물들이 있어요? 예, 뿌리는 땅 속에 있는데 잎만 둥둥 띄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잎을 띄운다고 그래서 부엽식물. 예. 또 뭐가 있어요? 정수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곳에 뿌리는 땅속으로 받고 있지만 일부 공간이 물에 젖어 있는 그런 데서 사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뭐예요?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유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다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살기 때문에 그 물에 적응한 구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구조 안에, 줄기 안에 공기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물에 뜨는 능력들을 크게 함양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한강 가나 한강 주변의 지천에서 많이 살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뭐 마름이라든지 검정말, 나사말, 연꽃, 줄, 부들, 갈대, 개구리밥, 가래, 자라풀, 불의옥잠 이런 거 다 이런 하천, 강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지만요. 실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물론 초식성 물고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잡식성이고 육식성도 많아요. 그런 애들의 1차 먹이 공급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저런 애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잠자리들, 땅장벌레들, 물방개, 송장헤엄치개 이런 애들. 그래서 독특하게 저런 애들만 수소곤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척추, 척추가 없어요. 수소생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안에는 우리 예전에 자연시간에 그거 공부하셨죠. 계곡에 상류 계곡에 가서 바위를 딱 뒤집으면 이상하게 물렁물렁한 애들이 아주 작은 애들이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움직이는 거. 이게 뭐예요? 플라나리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면도칼로 가운데로 쭉 자르면 또 대칭해가지고 새로운 생물체가 생기고, 재생능력 짱!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국민학교 나오셨군요. 국민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애들부터 포함해가지고 엽새우라든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거머리도 무척추 수소 생물이에요. 거머리한테 빨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도 못 해보시고 어떻게 저는 많이 빨려봤어요. 모내기 하면서. 안 아파요. 전혀 느낌이 없어. 이걸 아프고 알게 되면 이 당장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통증 없이 딱 피를 빨고 있어,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썩은 피를 뽑아내는 데 쓰는 민간 치료요법을 쓰기도 하고, 특히 전쟁 때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거머리가 생각보다 많은 인간을 살려냈어요. 고맙다고 해야 돼. 그 요법이 있어요. 치료요법이 현대의학 안에서도요. 피를 쭉 빨아보면 나쁜 피를 쫙 뽑아내거든요. 저런 애들이 1차로 물속에 다양하게 존재해야지만 건강한 하천이에요. 물속에 딱 봤을 때는 물고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생물이 하나도 없네, 물만 흐르네, 그럴 것 같죠. 좀 더 관심 갖고 돌무더기 뜯어보고 이렇게 들여보고 하면은요, 아주 작은 생물들이 옹기종기 다양하게 작은 공간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다른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하천이에요. 나중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게 마름이에요. 마름 열매 보신 적 있어요? 도깨비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풀들이 이제 주변에 막 자라죠. 이건 가래고 생기가래고요. 이건 불의 옥잠이에요. 이건 외국에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들여온 식물인데요.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것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걸 방어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남미에서 들여와서 추운 겨울철은 옛날에 못 났었어요.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겨울을 나요. 도시가 따뜻해지니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저기 두물머리 양평에 가시면 강 가장자리로 저거 많이 자라고 있어요. 물이 좀 이렇게 약하게 흐르는 지역에. 이게 마름의 꽃입니다. 물에 사는 식물들도 실은 꽃은요, 꽃대를 높이 올려서 물 밖에서 피워요. 물속에서 꽃을 피우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자, 이건 뭐예요? 연꽃이고요. 연하고 수련은 어떻게 구분해요? 연은 이파리가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고 통째로 물 위로 툭 올라와가지고 수면 위로 수십 센치 위로 떠가지고 이렇게 자라고요. 수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노랑 어리 연꽃이고요. 이건 그냥 어리 연꽃이고요. 이런 애들이 물이 약하게 흐르는 강 가장자리라든지 강 주변의 배후습지. 이 배후습지는 뭐냐면요, 물이 흘러갈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물하고 단절되어 있지만 물이 많이 비가 내려서 흘러갈 때는 이게 흘러넘쳐서 큰 하나의 단위강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떨어지면서 하나의 습지로 딱 존재해.
이걸 배후습지라고 그래요. 이 배후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남한강이에요. 이 여주 남한강에 여강에 근데 이거 다 밀어버렸어요. 다 체육공원 만들어버렸어요. 4대강 사업하면서. 기가 잘 노르시죠. 4대강 주변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비가 없어가지고요. 전부 쑥대밭되고 있다니까요. 그 언론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관리를 못해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막 뭐 기아식물 들어오고 외래식물 들어오고 시설물 설치한 것들 다 녹슬고 막 방치돼가지고 문제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멋있죠. 이걸 많이 보시려면 양수리에 세미원, 예, 세미원 가셔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물달개비. 자, 얘도 큰 강에서 보이지 않지만 강 이렇게 상류에 상류 지역에 보면 이런 애들이 가끔씩 보일 거예요. 예, 북한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귀뜸해 주세요. 제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북한산에 진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거기 어디에 가면 거기서 터잡고 사는 이 원앙이 한 쌍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원앙입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백년해로 같이 살진 않아요. 굉장히 남봉꾼이에요. 암컷도 그렇고 수컷도 그렇고. 새끼를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유전자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고 결혼하면 원앙이 한 쌍을 줬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빨리 헤어져서 그냥 딴 살림 차려라고 하는 이야기야.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원앙이 선물하지 않죠. 뭐 기러기나 뭐 두루미 이런 거 선물 많이 합니다. 이 애는 누구예요? 물총새예요. 물 가장자리에서요. 서울에서도 보여요. 서울에 많은 개체수는 아니지만 저기 은평구의 창릉천이라든지 불광천이라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성내천이나 이런 데도 관찰될 거예요. 저희가 사냥하는 거 직접 봤어요. 눈으로. 길동 생태공원에서. 아우 대단해요. 수면 위에 딱 떠가지고 일직선으로 막 날아가다가 이 부리를 물속에 딱 담그더니 부리를 딱 담그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를 확 숙이니까 한 바퀴 팍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요. 원래 나무까지 딱 왔는데 입에 뭐가 달려있더라고요.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딩이 쳐요. 계속 기절시켜. 기절시킨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절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으로 탁 해서 입안에 삼켜요. 강이 건강하면은요 이런 애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담벼락에 다 구멍 뚫어가지고 집 짓고요. 하천에서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살고요. 그런 광경들을, 그 경이로운 모습들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얘는 누구예요? 강 주변에 배후습지에 물들이 고이면 여름철 장마철에 이 녀석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산란을 합니다. 한강 주변에요 얘네들 많이 살아요. 특히 난지도 근방, 강서습지 근방, 그러니까 강서 지역의 그 한강 근방, 그 다음에 마포 지역의 그 난지도 끼고 있는 한강 근방, 그 다음에 저희 강동 지역의 그 강동 지역의 한강 근방 많이 살아요. 누구게요? 힌트. 여름철에 장마철에요 나와서요 한 녀석이 맹 하고 울어요. 예, 맹꽁이에요. 맹 비슷하죠. 이렇게 울어요. 맹꽁이는 절대 맹꽁하고 울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컷이요 나도 질 수 없다. 이 녀석은 울어서 암컷한테 알려요. 나 여기 있어. 나한테 찾아와줘. 나하고 결혼해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암컷은 울지 않습니다. 수컷이 딱 와서 자리를 딱 터전을 잡고요. 아, 굉장히 좋은 장소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울었는데 이 수컷 절대 질 수 없죠. 평생의 수건이 뭐냐면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의 본능이에요. 자기 유전 정보를 남기는 거, 후세대에. 이걸 통해서만 생명의 연속성이 보장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유일한 종이 있어요. 누구요? 인간. 네. 사회적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 이 본능을 억누르는 거야. 결혼할 수도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해.
집 구하기도 힘들죠. 직장 구하기도 힘들죠. 언젠가 멸종할 거예요. 이런 이유로도.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질 수 없어. 그럼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는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우는 방식. 근데 내가 덩치가 적은 것 같아. 다른 방법 뭐일까요? 톤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울어요. 멀리서 들으면 마치 한 마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맹꽁맹꽁하고 우네. 맹꽁하고 우느니 맹꽁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네. 이 녀석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하고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다행히 한강에는 이렇게 생태공원 만들고 보존한 지역이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남아있어서 거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 잘못되면 어쩌면 맹꽁이는 한강 주변 서울 곤역이나 볼 수 있는 애가 돼버릴지도 몰라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장마철에 나와서 같이 이제 결혼해서 물가로 가가지고 알 낳으려고 좀 준비하는 겁니다. 아래쪽이 암컷, 위쪽이 수컷이고요. 수컷이 열심히 위에서 도와줘요. 알 낳게끔. 뱃속에 있는 애를.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남편이 옆에 앉아가지고 힘내라고 열심히 같이 힘내주고 필요한 경우는 머리도 이렇게 뜯겨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맹꽁이가 훨씬 더 사람보다 나아요. 정말 힘든 과정을 위해서 막 하면서 이제 이게 나오면 이 알을 수정시키는 거죠. 체외수정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녀석들도 한강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 여름철 장마철에는 그래서 이 맹꽁이 소리를 들으러 저기 노을공원, 하늘공원도 가보시고 강서습지 생태공원도 주로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낮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울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저 녀석은 맹꽁이다. 멸종 위기종이다. 그나마 한강에 개발되지 않고 보존한 지역에 이 녀석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한강은 이 녀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누구예요? 강의 상류 지역으로 보면은 나타나는 이게 도롱뇽 알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좀 더 깨끗한 지역에 많이 나타나요. 북한산에 가면 그나마 많이 나타나요. 북한산 계곡들. 이건 계곡산 개구리 알이에요. 개구리가 저렇게 알을 낳아요. 근데 산에 산다고 해서 산개구리예요. 우리가 개구리 하면 보통 이렇게 평지나 들판에 산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꺼비도 그렇고 산개구리도 그렇고 알을 낳을 때는 평지로 내려와서 알을 낳는데 나중에 먹이를 잡아먹고 성장할 때는 산으로 올라가요. 두꺼비도 그래요. 산으로 가서 삽니다. 천개구리도요. 알을 낳을 때는 밑으로 와서 알을 낳는데요. 살 때는 나무가 있는 숲으로 가요. 그래서 나무 개구리라고 해요. 영어로는. 트리 프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숲속에서 오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죠. 꽥꽥꽥 이런 소리. 뭔 오리가 저렇게 숲속에서 울지? 그게 청개구리 소리예요. 청개구리는 꽥꽥꽥 하고 울어요. 꽥꽥꽥꽥 이렇게 웁니다. 이게 집단으로 합창하면 꽥꽥꽥꽥꽥꽥 이렇게 이제 개굴개굴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장 목소리가 커서 여름철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논 주변에서 자려고 딱 누워있으면 논에서 막 울어제끼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다 청개구리예요. 그렇게 우는 애들. 산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강의 생태계와 산의 생태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계곡에 사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계곡산 개구리야. 근데 계곡이 알을 낳다 보니까 단점이 있네요. 물에 씻겨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계곡물이 세니까.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을 붙여. 땅바닥에다가. 보세요. 지금 이게 낙엽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계곡 바닥에 나벽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알을 낳으면서 바닥에다 붙여가지고 알을 낳은 거예요. 제가 낙엽을 들었더니 이거 같이 붙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원리를 지금 상업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물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는 접착제.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이걸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학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이쪽에 벌크로라고 그러나요? 찍찍이. 그것도 원래 어디서 갖고 온 건 줄 알아요? 식물에서 가져온 거예요. 식물을 봤는데 이게 옷에 잘 붙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예를 들면 독고말이라는 이런 식물이 있죠. 이 면지물에 잘 붙잖아요. 오, 신기했어. 그래서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봤더니 이렇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응용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쓰임새가 많겠네? 대박 난 거잖아요. 특허내가지고. 돈 많이 번 거죠.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생물체에서 모방한 거예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누구 똥일까요? 물 하면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포유류예요. 고라니. 고라니가 하도 흔해가지고 우리는 고라니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사는 동물이 고라니예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관심 바뀌고 농작물을 많이 먹는 거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고라니 사라지면 전 세계에서 고라니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고라니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헤엄을 잘 쳐요. 그래서 하천변, 강 주변, 거기 습지라든지 들판이나 이런 데 가면 갈대밭이나 이런 데 꼭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요, 강서습지라든지 고독 수면 생태 보건지나 가면 이런 고라니 심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본 적 많아요. 새끼들 딱 쳐다봐요. 되게 귀여워요. 이파리가 여기 이가 이렇게 송곳니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로 고라니하고 노루를 구분할 수 있어요. 고라니는 송곳니가 꼭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고라니도 살고 있다. 똥입니다. 평상시에는 똥이 떨어져 있어요. 토끼똥처럼 막 떨어져 있는데 토끼똥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토끼똥. 이 토끼똥이요, 산토끼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는. 그다음에 몇 군데 산토끼가 살거든요. 근데 토끼똥이요, 되게 신기해요. 토끼는 자기가 똥 싸면 한 번 더 먹거든요.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걸 더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출해요. 근데 이 토끼똥을 만져보면 다 풀이거든요. 냄새도 안 나. 똥 중에 냄새가 고약한 거는요, 육식성 동물들. 더 고약한 게 잡식성. 그래서 사람 똥이 고약한 거예요, 냄새가. 초식성들은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산에 가면 꼭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토끼똥 발견하면 다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요새 그 유리병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끼똥 하나를 딱 담아가지고 선물로 줘요. 너희가 평생 못 볼 거다. 이게 토끼똥이야.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부스리잖아요. 말려서 부스리면 풀색, 갈색 풀색이 나고요. 말리면은 그냥 풀들이 막 가루로 돼가지고 막 떨어져요. 뭔 이야기 하다 그렇게 됐지? 그렇게 저것도 원래는 떨어져서 동글동글하게 났는데 이게 이제 습기가 많고 촉이 나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들판에 하천변에 돌아다니시다가 까맣게 생긴 게 동글동글한 게 이게 뭐 콩도 아니고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흩어져 있다 그러면 그건 고라니 흔적입니다. 이 하천 강 주변에 고라니가 살고 있네,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돌봐주고 싶고 이런 애들인데 이 녀석들이 문제야. 생태계 그런 야생 동식물. 자, 보세요. 토끼풀, 붉은 토끼풀, 서양맨들레, 큰 방가지똥, 가시밥, 둥근잎 유홍초, 이거 다 보신 것들이에요. 주변에서. 미국 나팔꽃, 서양매꽃, 봄망초, 개망초, 개새시랑개비, 종, 이거 다 하천 주변에 다 보이는 겁니다. 한강 주변에 나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미국 숯부쟁이, 달맞이꽃, 주홍소나무, 창질경이, 페루과리, 큰 개불알풀,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게 보라색 꽃이 봄철 되면 땅바닥에 확 피어있는, 이쁘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니에요. 전부 외국에서 뒤온 식물들이에요. 일명 그래서 외래식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외래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물들 중에 우리나라에 토착화돼 가지고 야생에서 세대 반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5년 이상 살아가는 생물들을 특별히 기화했다 해서 귀화식물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다 귀화식물이에요. 자생종이 아니고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관측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 건강한 데는 우리나라 자생종들이 세력을 딱 잡고 있거든요. 너 누구야? 못 들어와. 근데 조금 열악하고 훼손되고 한 데는 우리나라 자생종들이 떠나. 아, 여기 못 살겠다. 나 다른 데로 갈래.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을 무주공사 얘네 들어와 가지고 와, 우리 여기서 살아가자.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설명하는 거죠? 한강 주변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고 간섭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학자들은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얼마나 도시화가 됐는지, 얼마나 기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들을 지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화율, 도시화율 아주 단순해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냐 이걸 가지고 비율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많은 지역보다 적은 지역이 훨씬 더 생태적으로 건강하다. 훨씬 더 인공화되지 않았다. 훨씬 더 도시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강 주변에는 이 녀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개불알풀, 다랑냉이, 미국 실새삼, 난쟁이 야옥, 털별꽃 아제비, 지느러미 엉겅퀴 어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다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것들인데 의외로 자생종보다 기하종들이 많다라고 하는 현실. 이 중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검증되고 조사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만 특별하게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외래 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그래서 법적으로 이 녀석들은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정책을 유도하고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화식물과 우리 서울시민과의 전쟁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 상태고, 전쟁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세가 어때요? 안 좋아요. 인간이 계속 밀리고 있어. 그래서요, 안양천 가보세요. 안양천은요, 가시밭과 단풍잎 대지풀이요, 강 주변에 초본 생태계를 완전하게 잠식하고 점령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시면은요, 지금 가보세요. 가을철에 가보세요. 예전에 수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이 확산 속도가요, 사람들이 개입해서 방어해주지 않으면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안양천만 그러냐? 안 그래요. 남한강 전체 구역이요, 특히 충주호 있는 이 남한강 아래쪽 엄청납니다. 가시밭으로. 우리 한강에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밤섬에 들어가 보셔요. 들어가시면 멀리서 보면 원시진처럼 보이죠. 나무에 막 덩굴이 막 덮어가지고 그게 다 뭐냐면 가시박이에요.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왜? 광합성을 못하니까 덮어서. 그래서요, 한강사업본부에 이 가시박만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어요. 밤섬의 가시박만 관리하는 인부가 3명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더 늘려라, 4명, 5명으로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미션이 뭐예요? 가시박을 제거하는 미션이야.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시박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정된 애들이 다 저렇습니다. 다 익히 들어본, 들어보신 명성이 자자한 애들이죠. 예를 들어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기 거북. 3일 전인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언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뭐냐면 한 달 동안 기간을 선정해서 붉은기 거북, 그 다음에 파랑볼 우럭, 큰잎배스를 대대적으로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렇게 해요. 해마다 하는데도 성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는 꽃매미,
식물이 훨씬 많죠. 돼지, 풀 다 들어보셨던 것 같아. 자, 이 녀석들은 특히나 저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외래종으로 들어왔는데 세력이 왕성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시죠.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난 돼지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생김새가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뽑았는데 쑥을 다 뽑아버렸어.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이 종류와 관련해서는 저게 정확하게 저 종류구나,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동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서양동굴나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영국 개꿈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금원초, 미국 수프쟁이, 이것도요 꽃이 예뻐서 들어온 건데 야생으로 퍼진 거예요. 너무 확산돼서 교란생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꽃이 예쁘게 국화가심을 피거든요. 이때는 뿌리채 뽑는 게 여러 개살이 풀이어서 뿌리채 뽑는 게 좋은데 정 힘드시면 그냥 꽃이라도 막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하세요. 그러면 씨앗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더 확산력을 저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땀 흘려서 자원봉사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가을 들꽃 데코레이션. 프로그램 제목이 그래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 왔어요. 근데 내용을 설명했죠. 낫을 들고 가셔서요, 이 꽃을 강변에서 다 제거하는 겁니다. 가능한 좋은 방법은 뿌리째 뽑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허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원봉사 왔는데 힘들다고 안 하고 편하다고 하면은 속 보여서.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포장했냐면 정말 가을 들꽃 데코레이션 한 거예요. 가지를 줄기를 다 예쁘게 치세요. 가지고 오면 그 페트병이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걸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꽃꽂이를 하게끔 하고 예쁜 종이 편지지도 준비했죠. 오늘 이 꽃화병을 선물하고 싶은 일을 상상하면서 편지를 쓰셔라.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미션, 그래야지만 오늘 자원봉사 다 끝납니다. 그 미션이 뭐예요? 이 꽃병을 편지지와 같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멘트를 한번 날리는 걸로 여러분의 오늘 자원봉사는 임무 완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했었는데요. 여하튼 나중에 가을철에 꽃필 때 그런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물 황소개구리,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붉은기 거북, 이티 쪽에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기 거북. 노란색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노란기 거북. 이름을 참 쉽게 지어요. 어렵지 않게 짓습니다. 노란기 거북이든 붉은기 거북이든 이 종류들은 다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자치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요, 짜 한 마리 잡으면 5,000원으로 교환해줘요. 충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각하니까 그렇게라도 시민 참여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뉴트리아. 이게요, 경남 지방에서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남미산이거든요. 따뜻한 데서 사는 애인데, 그래서 경남 지역, 남쪽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시 기후변화가 막 심해지고 따뜻해지니까 점점, 위쪽으로 가도 살만한데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선을 쳐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개체수를 조정해주는, 완전하게 박멸하는 건 힘들어요.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설정하고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조정해주는 게 조절자의 역할을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뭔 죄가 있겠어요. 이거 왜 들여왔는지 아세요? 지가 배 타고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쓰려고 모피용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피를 안 써. 모피를.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업체 측면에서 어때요? 계속 관리비가 들어오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놔둬버린 거죠. 얘네들이 이제 막 허스레지는 철조망을 뚫고 밖으로 먹이도 안 주니까 어떻게 나가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생태계에서. 근데 그렇게 살아남았더니 이제 또 생태계 교란생물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이게 박멸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고향으로 되돌려서 다시 보내줘 이러고 소리치고 싶을까 얘네들은. 나쁜 녀석들은 절대 아니에요. 붉은기 거북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들여왔어요? 애완용으로 키우려고. 이쁘다고. 어릴 때는 이쁘죠. 나중에 크니까 냄새나고 징그러워.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20, 30년 살아요. 나중에 크고 막 징그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와, 그때 이제 양심의 가치를 느끼나 봐요. 그래, 원래 너는 야생에 살았던 애지. 그래서 야생에 떳떳하게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떳떳하게요. 가서 그래, 야생으로 방생. 이것 때문에 확산된 거예요. 웃을 일이 진짜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확산된 겁니다. 근데 이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개들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이 반려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면은요, 이 녀석들이 야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북한산에 유기견이 한 40여 마리가 살고 있어요. 얘네들 다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개발하면서요, 사람들이 개를 안 데리고 가요. 거기다 그냥 놔둬버려.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견들. 예, 아직 들개까지는 안 됐어요. 유기견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들개라고 하는 건 별도의 종이 있어요. 예, 야생에.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유기견들이고요. 그래서요, 아직까지는 야생성이 회복 안 돼서 북한산에 사는 애들은 등산객이 버리는 것들, 인과증크전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경우에는요, 새들이 사라지는 이후에 약 3분의 1을 누가 원인 제공자냐 찾아봤더니 유기고양이들. 고양이들은 사냥 본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녀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새들을 그렇게 잡아먹어. 야, 결국 이 출발점은 인간이에요. 인간 참. 네. 제대로 키우려면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키워야죠. 책임을 가지고. 근데 중간에 조금 못생겨졌다고, 말 좀 안 듣는다고, 나이 들었다고, 반응을 좀 안 한다고, 눈 멀었다고. 사람도 개도요, 사람처럼 이렇게 치매도 들고요. 아시잖아요.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되잖아요. 밖에다 버려. 그게 이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애들도 실은 그런 기작하고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왜 데려왔어요? 먹으려고, 낚시용으로. 특히나 이 크니페스요, 낚시꾼들 이야기로는 이 손맛이 굉장히 좋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손맛 느낌? 너무너무 좋아서 낚시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냥이 그 낚시가 베스 낚시래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저수지 풀어놨는데 바람이 비가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넘쳤을 때 도망가기도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댐 근방에 호 있잖아요. 강이긴 한데 호처럼 이렇게 물이 정체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생태계를 저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매년 걷어내는데 잘 안 돼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골칫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건너가네. 누구일 것 같아요? 가물치. 가물치가 좋다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갔겠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먹어. 그러니까 방치해놨어. 이게 또 호수나 자연생태계 하천으로 방류됐는데 천적이 없네요. 천적이.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어. 그래서 미국은 그 가물치를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난리 법석을 띄고 있어요. 강이 그렇게 초토화됐다면 수분, 칡이 그래요. 칡이.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칡이요. 예, 미국의 산림 생태계를 막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국제화되고 사람들의 교류가 심해지면서요, 이 외래종 침입과 애래종 관리는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고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환삼동굴은 생태계 교란 생물은 아닌데 교란된 하천변에 많이 나타나고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심하게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삼동굴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적절하게 개체수를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도깨비같이 아까 미국 숙부쟁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가시상추, 중앙천에 많습니까? 자, 이게 가시박이에요. 이 열매에 가시가 많이 달려있어서 가시박이라 합니다. 박종류예요. 그래서 꽃이 박보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밤섬이에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다 가시박입니다. 이 남산에 한번 가보세요. 가을철에 바닥이 전부 흰 꽃이야. 서양 등골나물. 이게 최초로 발견된 지점이 어디냐면은요, 워커힐 호텔이 있는 아차산, 거기서 최초로 발견돼서 1970년대.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워커힐 호텔은 내국인이 아니라 미국 장교들을 위해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녁들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호텔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게 워커힐 호텔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경로를 통해서, 미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돼지풀은, 단풍잎 돼지풀은 의정부에서 시작됐을 거다. 의정부 어디? 미군구지 근처에서 최초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의정부 사람들은 단풍잎 돼지풀을 뭐라고 부르냐면, 힌트 드릴까요? 예전에 8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데모하셨던 분들 막 노래 부르잖아요. 뭐라고? 고홈 하면서. 그래서 의정부 사람들은요, 양키풀이라고 불러요. 단풍잎 돼지풀을. 이게 하천을 따라 가지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황소개구리. 덩치가 커서요, 개구리는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건데 움직이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꽃뱀을 잡아먹는 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에요. 자기도 덩치가 작거든요. 이 덩치가 커요. 미국에 있는 뱀들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꽃뱀들은 야만해요. 작으면 이거 이 정도 돼. 큰 지렁이 같이 생겼어. 딱 보는데 앞에 뭐가 움직여. 자기 딴에는 자기보다 작으니까 먹인 줄 알고 잡아먹었는데,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어우 생태계를 엄청나게 교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호들갑 떨었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냥 생태계 안에서 나름대로 포식자가 생기고 조절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잡아먹냐면, 이거 큰 새들, 외가리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올챙이나 이것보다 좀 더 작은 애들 잡아먹어요. 백로나 이런 애들이. 올챙이도 이렇게 크거든요. 손바닥만 해요. 올챙이들이. 이걸 잡아먹어요. 너구리도 잡아먹습니다. 초기에는 이 녀석 이상하게 생기니까 안 잡아먹었는데, 이제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 한번 잡아먹어, 이거 맛이 괜찮은데? 예, 전파가 됐겠죠. 이러면서 관계망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오랜 세월이 걸리면 저 녀석은 토착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외래 정도는 단점도 있지만 멀리 보면 장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종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일장일단 있어요. 어떤 거든 절대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균형감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나요? 황소처럼 울어요. 그래서 황소개구리인데, 서울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산공원에 가면 호수공원에, 호수에, 저수지에 몇 개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붉은기 거북. 저기 붉은기 있죠. 예. 그게 저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수명은 한 20년에서 3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더 오래 사는 것들도 있어요. 요새는 이것 말고도요, 되게 많은 거를 파충류, 양서 파충류를 수입을 해요. 애완용으로. 중국 자라도 수입하고요. 이 거북이 종류들도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가지고 키우다가 야생에 막 풀어놔요. 지금은 붉은기 거북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요, 좀 더 지나면 뭐 노란기 거북, 노란 배 거북,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중국 자라.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해요. 특히 도시 근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통계를 내보면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서식적 파괴, 두 번째가 기후변화,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래종의 침입. 이게 있습니다. 파랑볼 우럭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스, 큰입 베스, 입이 엄청 커요. 이거 쫙 벌리면은요, 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잡아먹어요. 심지어 자기 새끼도. 보세요. 크면 저렇게까지 큽니다. 한강에 저런 애들이 살아요. 지천에도 삽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천 생태계도 강 생태계도
실은 이게 생태계가 아주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많이 회복되고 물고기 종류도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건 꽃매미, 이것도 교란생물을 지정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흡축성 곤충이라고 그러는데요. 액을 빨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게 교란생물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딱 잡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날아갈 때는 위협하거든요. 위협하면서 자기 몸을 방어하는 전략이에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서 잘 접근하지 않는데요. 저거 볼 때마다 미안하지만 잡아줘야 돼요. 저게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겨울철에 전애들이 나무 줄기에다 알을 낳거든요. 이걸 다 걷어내세요. 걷어내서 불로 태우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강에 이렇게 변형이 시더라고 그랬는데 뭐가 복원돼야 되느냐? 직강화가 복원이 돼야 돼요. 여울과속 바닥이 복원이 돼야 돼요. 홍수터, 물줄기 주변에 있는 곳들을 인간의 공간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을 아까 배후 습지 같은 형태로 다시 강으로 되돌려줘야 돼요. 뺏었던 것들을. 마지막 수량과 하천의 흐름들도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강은요, 수량 자체가 변형된 거예요. 한강은 사계절 내내 저런 형태로 존재 안 했었어요. 물이 앞쪽에다 보 만들고 잠시 수중보 만들고 아래쪽에다 신곡 수중보 만들어 가지고 평균 수심 5에서 6m짜리로 파가지고요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관수기 때는 걸어다녀서 건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강을. 특히 위쪽은 강동 지역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모래우리라고 그러나요?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말 자원봉사 저희 단체에서 하시는데 옛날 이 한강 강동 지역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는 갈수기 때 비가 안 올 때는요 강남에서 저기 강북이 구리잖아요. 이 모래톱을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셨대요.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확 엄청난 물줄기로 물이 흘러가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1910년대, 2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변형이 됐죠. 그래서 모든 공간을 그렇게 바꾸는 게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일부는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대를 주는 게 현명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단면도.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